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땅에서 3명의 시니어가 각자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훗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작은 변화로 새로운 삶을 되찾아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5시, 김철수님은 침대에서 일어나시며 무릎을 짚으셨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이 어제와 같았고 허리를 펴는 데에도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어지럼증이 잠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믹스커피 3스푼을 물에 탔습니다. 단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설탕의 달콤함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해서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과자 한 봉지를 뜯어 커피와 함께 드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으셨습니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이 하루 종일 그를 동반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도 며칠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주 한 병이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잠들기 전 담배 한 개비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영애님은 아침 7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손목시계의 알람 소리가 귀를 찌르듯 날카로웠고 몸은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신 지 3년째였지만 복용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오늘도 약통을 찾다가 어제 먹었는지 헷갈리셨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라면이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신경 쓰라는 의사의 말씀이 있었지만 간편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후루룩 소리를 내며 드시는 라면의 국물은 짠맛이 강했지만 익숙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번거로워서 미루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 화투를 치셨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갔고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 몸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게임에 집중하느라 잊으셨습니다. 간식으로 나온 떡과 과자를 드시며 단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셨습니다. 이정호님은 새벽 운동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감기 기운으로 쉬고 계셨고 쉬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은 옷장 속에서 며칠째 그대로 있었고 운동화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셨지만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였는데 병원에 가기는 귀찮아하셨습니다. 그 대신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를 상비약처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양도 줄어들었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소주를 드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다가 깨는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배경에 깔리며 화면에는 통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니어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들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었고 숫자들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철수님의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컵라면, 즉석식품, 술병이 대부분이었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는 식습관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특히 시니어에게는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희망의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되 한 끼에 5가지 색깔의 음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강은 토마토나 당근, 노랑은 달걀이나 옥수수, 초록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하얀색은 두부나 양파, 보라색은 가지나 양배추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공 사례로 등장한 최순자님은 75세의 나이에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애님의 약통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이 섞여 있었고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약을 2번 먹기도 하고 아예 빼먹기도 하셨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혈압약의 경우 불규칙한 복용이 뇌졸중 위험을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뇨약 역시 복용 시간이 중요한데 식사와의 간격을 맞추지 않으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모두 위험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여 일주일치 약을 미리 분류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복용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모범 사례의 주인공 김동식님은 72세에 3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체계적인 약물 관리로 합병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복용 일지를 작성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호님의 하루 동선이 추적되었습니다.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화장실로, 다시 거실에서 침실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리가 집안 50m를 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설명하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혈전 생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위축되면서 보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변화가 제안되었습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활용해서 팔다리를 움직이고 전화 통화할 때는 서서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천하고 계신 박철민님은 69세에 매일 1만 보씩 걸으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셨고 지금은 등산까지 즐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철수님의 물컵이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따라 놓은 물이 저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의도적으로 물을 적게 드셨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가 되어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성 탈수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변비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상 후, 식사 전후, 취침 전에 각각 한 컵씩 마시는 8잔 규칙이었습니다. 물병에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표시된 만큼 마시는 방법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주인공 이미경님은 74세에 신장 기능이 호전되어 투석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매일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호님의 저녁 시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고 담배 연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을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시니어 음주의 위험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단계별 금연금주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격일로 마시며 셋째 주부터는 주말에만 소량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연의 경우 니코틴 패치와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조병호님은 70세에 담배를 끊고 폐 기능이 현저히 좋아지셨습니다. 30년간 하루 한 갑씩 피우셨던 분이 금연 6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박영희님의 서랍에는 받지 않은 건강검진 안내서가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귀찮고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참고 버티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암의 경우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지만 3기 이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초기에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체계적인 검진 계획이 안내되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암검진은 연령별로 받되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자주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파일로 정리해두고 이전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조기 위암을 발견한 한광수님은 76세에 수술 없이 내시경 치료로 완치되셨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7번째 습관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방치. 김철수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전화가 3통뿐이었고 집 밖으로 나간 날도 이틀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만들기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우울감을 극복한 신말자님은 73세에 노인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김철수님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왼쪽 팔에 저림감이 퍼져나갔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응급실까지 실려가셨고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조명 아래서 김철수님은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혼자 오신 것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철수님은 병상에 누워 지난 3년을 돌아보셨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사회적 고립, 모든 것이 오늘의 응급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박영애님은 발가락 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과 당뇨망막병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안과 검진실에서 박영희님은 망막 사진을 보셨습니다. 출혈점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의사는 더 늦었다면 실명 위험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불규칙한 혈당 관리와 약물 복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을 들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족부 검사에서는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솜으로 발가락을 건드려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궤양이 생기고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정호님은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셨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히며 넘어지셨고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근육량 부족과 평형감각 저하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장기간의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이 근육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상태로는 또 다른 낙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평형감각 검사에서도 비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기를 3초도 못 버티셨고 직선 위를 걷는 검사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습니다. 이대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셨습니다. 김철수님의 아들이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고 혼자 계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김철수님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영애님의 딸은 어머니의 진료에 동행하여 의사의 설명을 함께 들었습니다.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메모했고 어머니가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약물 복용 알람을 스마트폰에 설정해드리고 혈당 측정기 사용법도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정호님의 부인은 남편의 낙상 소식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려고 고집부리던 남편이 마침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재활운동을 하고 집안의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예방하기로 하셨습니다. 퇴원 후 김철수님은 작은 노트에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셨습니다.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식사와 약물 복용, 운동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몸의 리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과 야채, 현미밥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만든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체크하며 실천하셨습니다. 과자와 인스턴트 식품은 집에서 치우고 대신 견과류와 과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고 금단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 상담사와 통화하며 버텨내셨습니다. 술 대신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독서나 음악 감상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운동은 집 앞 공원에서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운동하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가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김철수님의 변화에 깜짝 놀라며 이런 개선을 보기 드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김철수님은 건강수첩에 그날의 기록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박영희님은 혈당 측정을 하루 3번 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식사 전 혈당을 체크하고 수치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혈당 수첩에 매일 기록하며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패턴을 파악하게 되셨습니다. 약물 복용은 알람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일별 약통에 일주일치 약을 미리 정리해두고 복용 후에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딸이 주 1회 방문하여 약통을 정리해주고 혈당 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관리하셨습니다. 식단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좋아하시던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현미와 잡곡,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영양사가 만들어준 당뇨식 레시피북을 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기도 하셨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가셨습니다. 운동은 식후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꾸준히 실천하니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동네 당뇨 환자 모임에도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동기를 부여받으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9.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망막 검사에서도 출혈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발의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개선이면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계속 관리해 나가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낙상 후 이정호님은 재활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지도 하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셨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셨습니다. 다리 들기, 종아리 올리기 같은 기본 동작들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근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영양 관리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 계란, 두부, 생선을 몇 끼 포함하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량도 점차 늘려가며 잃어버린 체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개선하셨습니다. 화장실과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셨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하여 밤에 움직일 때 넘어질 위험을 줄이셨습니다. 부인과 함께하는 운동 시간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집 앞을 같이 걸으며 대화도 나누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즐기셨습니다. 혼자 하던 때보다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부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후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평형감각 검사에서도 많은 개선을 보였고 보행 속도와 지구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정호님은 이제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분은 각자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철수님은 금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의 금연을 도와주는 동료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금연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영희님은 당뇨 관리 노하우를 다른 환우들과 나누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혈당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건강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관리가 함께하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정호님은 낙상 예방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자신의 낙상 경험과 회복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위험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집안 안전 점검 봉사활동도 함께 하시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외로움을 덜고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가며 정신적 건강도 함께 회복하셨습니다. 건강 관리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1년 후, 세 분은 다시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건강관리 성공 사례 발표회에서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석한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김철수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금연과 금주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10년은 젊어 보이셨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새로 사귄 운동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즐기시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박영애님의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합병증 진행도 멈추었고 시력과 발의 감각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당뇨 관리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호님은 근육량이 또래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나요? 김철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화면에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70세에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평균 수명이 5년 연장되고 건강 수명은 8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이 함께 전하는 메시지가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세 분이 건강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건강 습관 하나는 무엇인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